여성 건강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직업, 그 선택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직업에 관련된 스타일리스트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이언영 교수님, 그리고 취업 전략 도움 말씀 주실 박선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언영입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기초 이론과 실무를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영 대표님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스타일리스트 분야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그 넓은 영역 중에서 어떤 분야가 여러분한테 맞을지 취업 정보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스타일리스트 직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격증과 취업 정보 이야기하기 전에 직업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좀 나눠볼게요. 직업 현장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수행하는 업무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패션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스타일리스트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잘 알고 계신 분야가 가수나 배우의 스타일링을 하는 그 방송 스타일리스트 분야죠. 그 외에도 광고 스타일리스트도 있고요. 또 잡지 스타일리스트도 있고요.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 정치인 분야의 또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유통이 변화됨에 따라서 쇼핑몰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으면서 쇼핑몰 스타일리스트도 또 중심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는 의류 판매를 중심으로 했던 샵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샵 마스터가 요즘에는 그 고객의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샵 스타일리스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스타일리스트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홍보대 행사의 PR 마케터라고요.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그 스타 마케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 PR 마케터도 스타일리스트의 확장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아는 그런 수준은 뭐 연예인이나 정말 뭐 방송에 필요한 이렇게 의상이나 이미지 만들어주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세분화되고 있는 직업,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직업이 좀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만큼 본인이 예전에 혼자서 했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직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 직무가 보통 많게는 50개에서 100개까지도 우리가 이제 세분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혼자서 다 했던 것을 이제 세분화됨으로써 전문가들을 좀 배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이 단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일단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이러한 단점도 가져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수입이라든지 금전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직업이 이제 소멸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분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는 스타일리스트 남녀 비율은 어떤 편인가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9대1 정도 됐고요. 지금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남자 스타일리스트들이 뭐 매체나 이렇게 요새 많이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남성분들이 많아져서 지금 한 7대3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있네요, 남성들도. 사실 TV 통해서 요즘 정말 유명한 그 남성 스타일리스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홈쇼핑 보면서 저분이 왜 나왔을까? 이랬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관련 자격증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뭐 딱 스타일
스타일리스트한테 딱 맞는 자격증을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서 패션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자격증인데요. 한국직업연구진흥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1차는 기초적인 이론 필기 시험이 있고요. 2차는 실무를 배양할 수 있는 작업형 실기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 실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스타일리스트 하면 정말 좀 광범위한 좀 약간 느낌이 있는 직업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남녀 비율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되나요? 네네. 과거에 비해서는 남성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많이 높아서 여성은 8, 남성은 2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 남성은 또 남성이 스타일리스트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자격증에 도전한 연령대 분포는 좀 어떻게 되나요? 10대 후반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네. 20대도 3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직업군 자체가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는 그런 연령층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0대, 50대 분들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40대, 50대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40대 초반까지는 소수로 조금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주된 연령층은 10대, 그리고 20대, 30대 한 중반 정도까지가 주로 많이 보시는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스타일리스트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스타일리스트는 항상 트렌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를 또 항상 접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이 제한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 제가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면 스타일리스트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스타일이 그 시대의 유행 아이템이 돼서 길거리에서 남성이나 여성들이 또 옷차림이 바뀌어서 돌아다닌다거나 그거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한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줌으로 해서 패션이 바뀌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의 질도 높아지고 뭔가 뭐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것이 하나의 스타일리스트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굉장히 큰 매력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말에 궁극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게 제가 그렇게 확 바뀌었 스타일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그나마 좋아진 것도 예전에 그전에는 어떠셨어요? 그 2대8 가르마에 저런. 조끼에 그런 스타일로 다녔는데 확실히 바뀌고 남들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오히려 이제 자신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스타일리스트 하면 분명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뭐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 외에 꼭 패션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타일리스트가 연예인 스타일링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상만 잘 스타일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스타일리스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토탈 스타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뷰티 기획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작은 오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헤어 디자이너 뭐 자격이라든지 메이크업 자격증도 그럼 취득을 하지 않은데도 가능한 건가요? 메이크업과 헤어의 시술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그다음에 헤어 디자이너가 하실 수 있지만 총괄 기획을 하는 거는 스타일리스트가 기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이미지를 잡아주고 컨셉을 잡아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술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저희가 일했을 때에는 메이크업 헤어도 거의 저희들이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워낙 직업군들이 세분화되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죠. 그렇게 혼자서 나눠서 다 하셨는데 이제 또 나눠지니까 네, 전문화되는 것이 훨씬 좋죠. 그치. 그리고 훨씬 우수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좋고요. 네. 보면 연예인들, 스타일리스트들은 직접 옷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가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제작을 해요. 왜냐하면 곡의 이미지에 따라서 또 이제 많은 옷들이 필요하고 요즘에 아이돌들은 굉장히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컨셉에 베리에이션 되어 있는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그것을 스타일링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네, 정말 스타일리스트의 역할 다양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전 준비를 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있는 직업인데요.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이죠. 자격증. 어떻게 하면 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지 자격증 이야기보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요,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은 단일급수 자격증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을 1차 패스를 해야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요. 1차 시험은 그 필기 시험이에요. 사제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차 실기시험은 3시간 동안 기술형과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험을 볼 때 서술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스타일링을 기획하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작업형은 맵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뷰티랑 스타일링이랑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3시간 동안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1년에 한 5번 정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기관의 운영에 따라서 해마다 같은 달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3월, 4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5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률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합격률은 한 60% 정도 돼요.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근데 이제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70%를 상회해요. 아무래도 객관식이고 사제선다형이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패스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기술도 해야 하고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합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잡아보면 한 60% 정도 되어집니다. 60%도 굉장히 높죠. 높으시대.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필기시험 과목은 그러면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나요? 필기시험은 스타일링을 하기 위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스타일링하는 여러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크게는 패션 트렌드 분석, 그리고 패션 디자인 연출, 그다음에 색채, 소재, 코디네이션, 그리고 패션 스타일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컬렉션 분석이라든지 현대 패션 모드라든지 그다음에 복식사, 그다음에 테마 스타일링, 그다음에 소재 기획, 색채 기획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갑자기. 방대한 양이죠, 사실은. 혹시 뭐 응시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뭐 저처럼 전혀 전공을 안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배우고 공부하며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시죠. 저도 한 방송계 쪽에 한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하시는 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필기시험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수님 뭐 필기시험 볼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목이 왜 어려운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응시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소재 부분을 가장 어려워들 해요. 네. 왜냐하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스타일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조의 특성, 그 다음에 직물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 뭐 가공법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암기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암기하는 거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와, 만만치 않을 것 보통 같아요. 젊은 사람 또 이렇게 암기하는 거가 굉장히 힘드는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필기시험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쉬운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문제 내는 건 아니시죠? 항상 좀 겁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문제 유형은 쉬운 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계 4대 패션 컬렉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예요. 1번 뉴욕 컬렉션, 2번 도쿄 컬렉션, 3번 파리 컬렉션, 4번 밀라노 컬렉션이에요. 아,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네, 아주 쉬운 문제예요. 네. 뭐 어차피 뭐 저희가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이번 도쿄 컬렉션이 답이에요. 도쿄 컬렉션이 아니라 도쿄 컬렉션 대신에 런던 컬렉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난이도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쉽게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공부하시는 대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통 이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니까 뭐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 쪽에서 보면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들을 수행을 하게 될까요? 실기시험은 우선 대본이 나와요. 시놉시스라고 하는 대본이 나오는데요. 드라마 대본 같은 거예요. 대본을 숙지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역할을 분석을 해서 그 역할에 맞는 그 스타일링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본을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형으로 그 스타일링을 기획해서 서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써보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맵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작업형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패션과 뷰티의 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잡지를 잘라서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링은 이거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게 매핑을 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보통 그러면 마네킹을 보통 어디 세워놓고 직접 옷을 입히면서 스타일링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시험을 응시를 하고 시험을 감독하시는 분이 심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스타일리스트, 교수 뭐 이렇게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핑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실제 그 마니킹을 통한 어떤 스타일링 그런 시험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필기, 실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서 뭐 필답형도 있고 뭐 이제 서술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매핑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네요, 실기 시험에서. 뭐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실무가 가장 밖에 나가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그 직업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타일링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 기획으로 대중을 공감시킬 수 있게 만드는 스타일링을 연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죠. 시험에서도 역시.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세연 씨는 어쨌든 뭐 옷 같은 거 입는 것도 잘 할 수 있잖아요. 또 오랫동안 방송 활동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정해주신 옷을 제가 입죠. 저도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었군요. 근데 패션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외에 스타일리스트 업무에 도움이 되는 뭐 자격증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있는데 일단 색감을 많이 익혀서 색의 조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 메이크업을 할 줄 알아야 남에게 지시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좀 더 넓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 자격증을 구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자격증을 어쨌든 우리는 좀 취득하는 게 또 목적이니까
취득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저희는 잡고 공부를 시켜요. 네. 학기 중에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서 시험을 보게 하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필기 공부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실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초적인 것들로 기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시킨 이후에 매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마무리시키는 걸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학습을 3개월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면 필기에 대한 비중, 그다음 실기에 대한 비중, 어찌 보면 실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격증 취득 전략을 어쨌든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략을 세운 다음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스타일리스트 실무가 가장 공부를 해서 응시를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기술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제 실기 시험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작문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있는데 기술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보면 글쓰기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험을 앞두고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열심히 연습해보는 것도 합격률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많이 적어보고 그 시간대에 내가 쓸 수 있는지도 미리 사전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네, 시험을 보면 3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오작으로 남는 경우들, 미작으로 남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사실 3개월이면 준비 기간이 좀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또 자격증인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지만 요즘 대학교에도 이 스타일리스트 관련 학과들 있죠? 네, 많이 있어요. 뭐 저희 학교도 장안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도 있고요.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뭐 명지대학교 요즘에 계속적으로 많이 트렌드니까요.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예전부터 계속 지속하고 있는 학과들도 있고요. 뭐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컬러 코디네이션 학과라든지 패션 스페셜리스트 학과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는 직업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예전에 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년제하고 4년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4년제 같은 경우 학과명이 이제 보면 약간 좀 포괄적인 학과명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의 2년제 대학 뭐 2, 3년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 종합대학교 명칭을 뭐 대학교도 많이 붙이긴 하지만 보게 되면 거의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직업명을 학과명으로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는 이러한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산지에는 경영학과 뭐 다 있지만 이것보다는 아예 뭐 게임 프로그래머 학과, 그 다음에 뭐 카지노 학과, 아예 뭐 관광 호텔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스타일리스트 학과 이렇게 명확하게 그 직업으로서의 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현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바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다. 그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를 맺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제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명이 학과명으로 됨으로써의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실무 중심으로의 대학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말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요. 실제로 교수님, 학생들 중에도 여학생이 많죠? 네, 여학생이 많지만 점차적으로 남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워낙 여학생들은 이제 감각도 있고 그래서 뭐 워낙에 많으니까 좀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고. 근데 남학생을 찾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어떤 이유였어요? 왜 그러냐면 스타일리스트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이라든지 광고 잡지 쪽에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들이 국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남학생들 경우에는 조금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모델들이 거의 여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백스테이지 들어가서 스타일링을 하기에는 남성이라면 조금 제한적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무대 뒤에 가면 정말 거의 네. 아무것도 안 입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스타일리스트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PR 마케터, 스타일리스트의 확장 분야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리스트랑 협업하는데 스타일리스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남학생의 PR 마케터와의 협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을 선호하는 분야도 조금 더 많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또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있는 현장에 있으면 사실 뭐 여성들이 많이 스타일링을 하기는 하지만 좀 남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도움도 받을 수 그럼요. 있고 정말 여러모로 스타일리스트 직업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제가 손자 좋은 날 그런 것만 좀 좋았어도. 이거 전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열심히 입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스타일리스트 관련 수업 현장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아실현을 교훈으로 내세우고 있는 장안대학교. 특히 장안대학교의 스타일리스트과는 패션 산업체의 각 분야와 대중매체에서 요구되는 독창적인 창작 능력, 그리고 실무 능력을 갖춘 패션 스타일리스트 양성이 목표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직무 현장에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오늘 수업은 방송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송은 학생들이 평소 많이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수업은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전반부는 연기자 스타일을 기획하고요. 후반부는 가수 스타일을 기획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대본을 읽고 각 인물들의 스타일 컨셉을 잡는 중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동영상 같은 비주얼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본을 읽고 이걸 갖다가 이미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서스펜더를 썼으면 액세서리 서스펜더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만 읽어보면서 너는 이렇게 기획했는데 왜 이건 없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여기 들어간 걸 그럼 거기다 다 넣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스타일리스트과는 영상 세대인 현재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학과인데요. 의외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는 수업들은 자신이 있어서 괜찮은데 글에 약한 편이라 작문을 해야 되는 수업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읽지 않았던 잡지 밑에 있던 캡션들이나 그런 거를 많이 읽고요. 글을 계속 써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자료 수집과 디자인, 작품 제작, 그리고 발표까지 스타일리스트 업무 전반의 과정을 체험해보고 관련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며 미래를 대비하는데요. 수업 시간이 현장에 나가기 전 기초를 다지는 마지막 과정인 만큼 성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정으로 극복하시고요. 성공도 좋지만 매일매일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리스트 이런 여성들에게 괜찮다. 어떤 분일지 베스트 3 추천해 주시죠. 네. 우선 성격이 활발하고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잘 맞고요. 또 미적인 감각이 좋으신 분. 네. 또는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매우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앉아서 하는 일보다 활동적이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리스트로 추천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 앞서서 스타일리스트 진출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대표님 그러면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어딘가요?
저희 분야 중에서 가장 젊은 친구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선호도가 높은 게 네. 가수 쪽 스타일리스트인 것 같아요. 가수요? 네. 네. 특히 아이돌들의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의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주위에 팬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즐기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는 가수 쪽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유행이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가치도 조금 그렇죠. 높아질 수 있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송 같은 경우는 가수 무대 같은 경우는 생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나왔던 의상들이 팬들한테 바로 저거는 뭐 어땠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바로 가장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하는 또 선호하는 스타일리스트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가수 쪽에 그렇죠. 가수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무대 의상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타일리스트, 가수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성실한 친구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인내심이 좀 있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사님 어느 직업이든지 유독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고 또 뭐 어느 지역 어떤 분야는 그래도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쪽이 있고 이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경쟁률이 이제 좀 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행동 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집을 오게 되면 이제 높은 임금을 일단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좀 생각보다 다른 쪽보다는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기보다는 그 약간 규모가 있는 이곳에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일만 하는 함정에 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천한다면 뭐 굳이 경쟁 높은 데로 가고 싶은 성향도 있겠지만 좀 더 경쟁이 좀 낮은 곳을 가서 거기서 오히려 그 경쟁이 높았다는 그 브랜드, 기업 브랜드, 조직의 브랜드보다는 본인의 브랜드를 스스로 높일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고 그 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스스로 프리랜서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창업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후자를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이제 많은 스타일리스트들 채용을 하실 텐데 이력서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출석률을 좀 보는 편이고요. 출석률 아주 기본에 충실해라. 어느 정도 성실하냐 이걸 많이 보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출석률이 나와 있지 않은 이력서 같은 경우는 일단 실습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은지 그 꿈과 목표가 있어야지만 오래 갈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면접은 어떤 면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면접에서 보면 일단 자기 의사나 그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좋고요. 좀 피해야 할 면접 태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스타일리스트라고 그래서 조금 과하게 꾸미고 오는 친구들. 헤어 메이크업이 좀 과하다든가 아니면 스타일을 좀 과하게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가수 분야의 그 스타일리스트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쪽으로 나가려면 취업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뽑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사람을 많이 구하거나 이러기 때문에요. 이제 가고 싶어 하는 팀에 구인 정보가 언제 뜨는지 이런 것들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면접을 볼 수 있게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아니면 작업하면서 했었던 그 포트폴리오들, 사진들, 그 일러스트 같은 것들 잘 취합하셔서 깔끔하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놓는 것이 저는 그분들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구인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다 실무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자나 학생들, 그것도 후배들 뭐 이런 친구들한테 연락이 자주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요. 뭐 학원들도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페도 있어요. 스타일리스트들이 같이 하는 카페들도 있고 웹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공식적이지도 않고 신뢰도도 조금 약해서 저희는 사실은 권장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네, 좋은 곳에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급하게 이렇게 좀 필요한 경우도 많고 실력도 좀 검증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추천으로 이루어지는군요. 실제로 또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추천이 어찌 보면 신뢰도 측면에서 약 한 80%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대표님 일단 뭐 우리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엄청 기분이 이제 좋을 텐데 그래도 취업하고 나서 실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가장 어려워하나요? 뭐 이론하고에 뭐 맞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지 미리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인턴 과정에서의 페이가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나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걸 인정받기 시작하면 여느 이제 대기업 간부들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스타일리스트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밤샘 작업도 많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게 불규칙해서 자기의 사적인 시간을 이제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토요일 뭐 어느 기업처럼 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못 잡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아직 젊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친한 친구가 스타일리스트 처음 어린 나이에 실습하고 취업을 했는데 저 좀 이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 했더니 어떤 지방에 뭐 그 장소를 알려주는데 뭐 랜드마크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갔는데 그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거 하나 있고 그냥 벌판에 엄청 차가 많았어요. 여기 대체 뭐 하는 데인데 여기로 오라고 했더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항상 그런 주소 찍어 놔 이런 곳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자리 잡아가지고 창업을 해서 꽤 괜찮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사실 그럼요. 더 멋진 미래가 우리 여기 대표님 교수님처럼 멋진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점은 감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스타일리스트가 된 후에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트렌드를 접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또 잡지라든지 영화, 또 방송 이런 문화예술을 하고 늘 접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SNS 활동이나 서치 등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니즈 파악도 또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바빠 죽겠는데 막 바빠가지고 힘든데 그 언제 트렌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이제 좀 스타일리스트 중에서도 이제 교수님도 있고 대표님도 있고 어쨌든 좀 오래 가면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딱 견뎌내고 이분들만의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오래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10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않고요. 사실은 한 20년 정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 분석도 하고요. 그 네. 바쁜 와중에서도 트렌드 분석하면서 자기 개발 능력을 굉장히 키워가면서 저희도 굉장히 매 시즌마다 공부를 합니다. 올해 트렌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제가 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런 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성격이 좋으세요. 현장에서 부딪히고 뭐 하다 보면 이제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오래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리고 또 눈치가 빠르시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네, 눈치가 빠른다는 건 이제 패션 센스가 좋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간에 또 이제 무슨 트러블이 있었을 때 거기를 잘 임기응변으로 이제 잘 헤쳐나가시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런 분들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니요. 갑자기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아니 이제 어쨌든 채연 씨도 이제 방송계에서 굉장히 좀 오래 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성격 기원하고 바꿀게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번에는 창업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스타일리스트 창업 도전한다면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저희를 찾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대한 경력, 그러니까 5년, 어시스트 5년 이상의 경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그리고 5년 어시스트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많이 쌓아서 능력과 그다음에 실력 이런 것들도 쌓는 것들이 일단 그게 준비가 돼야지만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어쨌든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렵게 이제 준비해서 창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설 규모라든지 비용을 많이 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창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몸만 있으면 되고요.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짐도 많고 그다음에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기동성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실 줄 아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사무실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차피 좀 하기 위해서는 뭐 의류라든지 뭐 패션과 소품 이런 것들로 좀 구비해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전혀 초반에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협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큰 공간이 필요하진 않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소품이나 다양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 두시면 좀 좋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무실보다는 자기 방이나 이제 자기 집 이런 것들을 좀 아니면 차에 갖고 다니시면서 하셔도 그닥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개인 이제 사업자를 내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이제 점점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 얘기시네. 초기 창업 비용이 그럼 거의 뭐 안 든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경력을 많이 쌓아서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지금까지 스타일리스트 자격증과 취업 정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례 중심으로 스타일리스트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성이 스타일리스트가 되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매력이 많은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많은 것 중에서 3가지만 꼽아주시죠. 첫 번째는 결혼을 한다든가 임신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대한 다른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해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도 제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또 배려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과 이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기업의 간부들보다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남성 스타일리스트가 많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여성이 굳이 좋은 점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킨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성 스타일리스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스타일리스트를 좀 더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하면 좋은 점이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하나만 돼도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성들한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매력 있는 그런 직업인데요. 네, 아까 뭐 보니까 임원급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도 그럼 그렇게 받고 계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을 하시고 이건 정말 여성들에게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지금 대표님은 뭐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본인의 스타일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데 굳이 나는 전지현처럼 하고 싶어. 아이고. 정우성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정우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깨비에 나와 있는 공유 스타일처럼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키가 너무 작으세요. 아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인지도나 이제 본인의 위치를 잘 생각하지 못하시고 수입 브랜드, 그다음에 명품 이런 거를 좀 선호하셔서 오자마자 이제 택부터 먼저 본다든가. 어머나.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간혹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랑 일하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수들은 어때요? 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이 여러 명이잖아요. 아이돌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옷을 갖고 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이제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라고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인지도가 있거나 좀 유명한 친구들이 먼저 와서 입고 싶은 옷을 고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룹 내에서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더 나가서 더 이렇게 예뻐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으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그룹 내에서도 인지도가 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브랜드 쪽에서 오히려 이런 친구들한테 입혀주십시오, 이 친구한테 꼭 입혀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머지 옷을 입다 이렇게 그 친구한테 먼저 선택권이 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좀 불이익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네요. 만약 했을 때 만약에 옷이 딱 안 맞을 경우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인 스타일이 많이 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믿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이즈가 한 95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보면 딱 나오시나 봐요. 95,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100을 입으시면 좀 크신 것 같고 95를 입으면 어쨌든 타이트할 경우 이제 브랜드에 따라 사이즈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갖고 왔는데 옷이 안 맞는다던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 얼굴색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던가 근데 옷이 구비된 게 없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작을 경우는 좀 뒤를 뜯는다든가 아니면 뭐 좀 클 경우는 뒤에 많이 꼬매거나 좀 잡아줘서 좀 몸에 맞게 슬림해 보이게 해준다던가 이런 경우 이제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의 응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빨라야 하거든요. 판단력도 중요하겠네요. 사실 이제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가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도 옷 입으면 항상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그래요? 그때 그렇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왠지 안 잡는 날은 굉장히 좀 우울해요. 그래요? 네. 왠지 내가 살이 좀 느낌도 하고. 그러면 뭐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제자들이 많으시니까 제자들 중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경우 있으신가요? 보통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성실한 친구부터 모범적인 친구부터 이렇게 매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2012학번의 친구예요. 14년도에 졸업한 친구인데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각 같은 거 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많은 지각과 네. 그리고 뭐 과제도 잘 안 오기도 하고 조금 모범적이지 않은 친구라서 저희 그 과목 중에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네. 그 과목은 한 달 동안 실무를 배우러 방학 동안 나가서 실무를 견습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서 분야별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데 이 친구를 어디 보낼 데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이제 매칭을 해서 현장 실습을 내보냈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학교에서의 성실하지 못했던 행동들은 다 어디 가고 네.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 잘해서 그 친구가 아니면 안 쓰겠다라는 업체에서의 반응, 평가가 우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돌 담당했던 친구인데요. 바로 들어와서 취업하기 전까지 졸업을 하고 금세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말 슈퍼 아이돌인데요. 네. 지금도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며 콘서트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스텝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지금은 팀장이 되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현장에 나갔더니 네. 더 성실하게 하고 좀 책임감도 생기고 그랬나 보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보다 공부는 별로 재미없었고 제가 봐도 네. 현장 중심 인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특이한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죠. 예.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죠.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감성적인 부분이나가 잘 이렇게 공감됐던 그런 케이스죠.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대표님도 뭐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자리 잡은 후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례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실래요? 21살에 저랑 같이 처음 면접을 보고 같이 네. 일을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아, 대표님도 21살 때? 아니요. 왜 이러세요? 네. 21살에 저희한테 와서 이제 같이 면접 보고 같이 일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네. 저랑 한 8년 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제 모 연예인의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독립을 시켰는데 지금 그 친구가 37이 되어 있어요. 어머나. 뭐야. 엄청나게 한 15년, 16년 정도. 네. 제 나이도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했던 친구가 16년 동안 자리도 많이 잡고, 그다음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을 같이 이제 스타일링하고 또 있고요. 네. 지금은 저랑 같이 또 조인이 돼서 같이 또 일을 하고 또 있고요. 네.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 친구 정말 성실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고 되게 꼼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여태까지 살아남고 많은 연예인들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럼 다른 연예인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분을 또 시샘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이런 욕심도 또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다른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능력이 좋거나 좀 성격이 좋거나 그러면 같이 일하고 맞아요. 싶은 적 많으시잖아요. 서로 이제 연락처 공유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정말 의상이나 이런 컨셉 다 겹칠 때도 있어요. 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한 능력을 또 인정을 받고 오랫동안 가고 그런 경우가 있네요. 저 좀 궁금한 게요, 대표님. 이렇게 그 스타일링 하실 때 본인이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좋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주는 대로 생각 없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모니터 하거나 그런 또 가족들이 모니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야 그건 아니었어. 그 컬러는 아니야. 뭐 그 디자인은 아니야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는 체형이 이렇기 때문에 그분의 체형을 제가 다 벗겨놓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체형이 뭐 허리가 깁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같이 상의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스타일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스타일이 그분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면 이제 같이 상의하면서 예,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스타일리스트 직업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스타일리스트 업무는
사회 문화적인 상식도 많이 필요하고 또 패션 뷰티에 관한 지식도 또 네. 실기적인 테크닉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이 양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훌륭한 스타일리스트들이 지금 한류 문화를 잘 이끌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한류 문화를 멋있게 네.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점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분야에서는 열정 폐해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의 입장으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벌 수 있다라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그 임금이 조금 많이 작은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도 그래도 좀 안정적인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이 열정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간혹 이제 열정페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방송국에서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정페이가 지급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져서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간혹 보면 이제 코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연예인의 하수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분의 패션까지도 바꿔주면서 그분의 삶의 질도 바꿔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아까 한류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한류붐으로 인해서 한국의 패션, 뷰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도 좀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요즘은 뭐 아이돌,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링을 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뜨겁거든요. 공항 패션 뭐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신경 쓰고 움직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류 열풍의 가장 또 이제 숨은 공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현영 교수님 그리고 박선영 대표님과 함께 스타일리스트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그녀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여성분들 열심히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요. 또 실무 경험도 많이 쌓으셔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아우르시는 멋진 스타일리스트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대표님도 응원해 주시죠. 스타일리스트는 단지 의상을 바꿔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패션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사람이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든든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장에서 활동 중인 20대 초반의 여성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생생한 직업 현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